혜진과 민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그들의 우정은 30년 가까이 이어진 결혼 생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민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혜진은 종합병원 임상병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꿈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삶을 일구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민수는 이를 걱정했지만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혜진은 비밀이 많아지고 수심에 잠긴 듯 보였으나 민수는 그녀를 믿었기에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혜진은 가족과 과거의 인연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은 언니와 함께 휴가를 준비하던 중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수는 2010년 10월 3일 일요일 혜진과 처형 미영이 공항 셔틀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배웅하며 이번 여행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민수는 즐겁게 놀다 와. 내 걱정은 말고 난 괜찮을 거야. 라고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고 언니 미영은 내 동생이 사고 치지 않게만 잘 감시할게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혜진은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나도 착하게 있을 테니까 당신도 착하게 지내요. 2주 뒤에 돌아올 때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해. 조심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 혜진은 떠나기 전 민수에게 깊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미영이 어서 가자, 비행기 놓치겠어라고 재촉하자. 혜진은 투덜거렸고 민수는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며 잘 가. 여보, 나도 사랑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드디어 갔군이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깜짝 계획을 생각하며 흥분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아들 지훈과 함께 안방을 잡지에 나오는 혜진의 꿈의 방으로 개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고 민수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혜진이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동안 페인트 칠, 카펫 교체, 새 가구 조립 등 할 일이 많으니 서두르자고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안방을 정리하며 물건들을 빈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과 협탁, 수납장을 비운 뒤 그는 2개의 큰 붙박이장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옷장들은 온갖 물건들의 보관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 모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 덕분에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공구부터 학창시절 서류까지 정리 작업은 힘들었지만 깜짝 개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옷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짐을 다 싸서 빈 방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혜진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점심 가져왔어요. 그러다 상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이쿠. 민수가 외쳤습니다. 노크 좀 하고 들어와.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 미안해요. 여기 샌드위치랑 음료수요. 지훈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앉아 15분 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 것들을 쌀 테니 네가 큰 물건들을 빈 방으로 옮겨줘. 그러고 나서 안 쓰는 물건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게 차고로 옮기자. 지훈은 평소처럼 짧게 대답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혜진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옷과 신발, 소품들을 포장하는 동안 지훈은 상자들을 옮겼습니다. 지훈이 가장 높은 선반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수는 그것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쓰시던 오래된 가방 세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열어보려 했지만 걸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냥 다른 물건들과 같이 두라고 말했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가구를 해체해 차고로 옮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두 사람 모두 기진맥진했습니다. 민수는 지훈에게 2만 원을 주며 피자를 사오게 했고 냉장고에는 맥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아내 지영이 기다린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정리를 마무리하고 밤 9시부터 페인트 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구멍을 메운 뒤 샌딩 작업을 마치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는 맥주 한 캔을 들고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약속대로 오전 7시에 도착했고 그들은 시리얼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페인트 칠하는 날이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높은 곳을 할 테니 넌 낮은 곳을 맡아줘. 아무리 늦어도 오늘 다 끝내야 해. 지우는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날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페인트 칠을 했고 민수는 이번에도 씻지도 못한 채 TV 앞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이 들었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오전 6시 카페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침을 먹으며 전문가들의 빠른 손놀림에 감탄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카페 설치가 끝났고 정호의 가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빈 방을 정리하다가 다시 그 베이지색 화장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묵직하게 느껴지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종이 클립으로 열어보려던 찰나 벨이 울렸고 가구가 배달되었습니다. 배송기사들에게 가구 위치를 알려준 뒤 민수는 그들에게 작업을 맡겼습니다. 새 가구 배치가 끝나자 민수는 빈 방에 두었던 짐들을 다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쯤 되어 너무 지친 그는 작업을 멈추고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2010년 10월 6일 수요일, 민수는 오전 9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헌 물건들을 중고 매장에 가져다 주고 식당에 들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오쯤 집에 돌아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방의 모든 물건을 다시 배치한 후 그는 침대 위에 서프라이즈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려던 민수는 페인트 칠한 벽에 한 뼘 정도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그는 중얼거리며 몇 분 동안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욕실에서 붓을 씻다가 붓이 떨어지며 그 작은 화장품 가방 위를 덮쳤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걸레와 페인트 희석제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새 것처럼 닦아낸 후 민수는 그 안의 내용물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차고에서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가져왔고 식탁 위에 놓인 샘소나이트 가방 자물쇠에 맞는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1991년 9월 15일자로 시애틀의 A.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혜진에게 보낸 개봉되지 않은 큰 갈색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고 파란색 비키니 한 벌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그것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지만 다음에 발견한 것은 그의 심장을 튀게 했습니다. 비키니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식탁에서 혜진이 낯선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본 민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렸고 머릿속으로는 아내가 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스커움이 밀려와 그는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후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위의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갈색 봉투, 비키니, 그리고 사진. 그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방 속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모두 같은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격식을 차린 사진부터 자극적인 사진, 그리고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들 사이에는 하얀 실크 스카프가 붉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혜진의 직장으로 발송된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6월 22일. 사랑하는 혜진에게. 헤어진 지 겨우 한 달이지만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어. 당신의 목소리, 손길,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침대 곁에 있는 당신의 존재가 그리워. 당신 말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직장으로만 전화하고 편지할게. 부산은 내가 꿈꾸던 곳이지만 당신 없이는 불완전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사랑을 담아, 준호가. 내 아내에게 정부가 있었다니. 민수는 절규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의문에 휩싸여 편지를 내던졌습니다.
진실을 알 방법은 가방 안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거실로 옮겨 앉아 혜진의 물건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탓하며 가방을 본격적으로 뒤졌습니다. 안에는 파란색 벨벳 보석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혜진이 화려한 만찬 사진에서 착용했던 금색 하트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해라고 적힌 냅킨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전화번호가, 다른 쪽에는 1990년 서준호 박사와 동반인을 위한 시상식 초대장,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성냥갑, 호텔 영수증, 지도로 보이는 종이들, 그리고 검은색 수면 안대와 젤 한 통 같은 개인적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큰 갈색 봉투를 열자 더 많은 편지와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혜진의 폴라로이드 사진들 중 일부는 매우 선정적이었고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속이 뒤틀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이 준호에게 보낸 깊은 사랑 고백이 담긴 편지들도 찾아냈습니다. 준호가 부산으로 떠났을 때 그녀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를 보낼 수 없으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민수는 혜진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외도라는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혜진은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났습니다. 왜 안 터지는 거야? 그녀가 투덜대자 미영은 평소처럼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배 위니까 당연하지, 바보야. 집에 전화는 왜 하려고? 민수 씨는 지금쯤 지루한 일이나 하고 있겠지. 그냥 즐겨. 혜진이 맞받아쳤습니다. 언니는 정말 도움이 안 돼. 민수한테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지 보고 올게. 그녀는 미영을 욕하며 선내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집으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얼마나 즐거운지, 미영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상세히 적은 이메일을 보낸 뒤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민수는 거실 바닥에서 혜진의 가방 속에 있던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 깨어났습니다. 외도의 발견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뒤 그는 바닥의 난장판을 바라보았고 시선은 혜진의 젊은 시절 누드 사진에 멈췄습니다. 민수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혜진은 평범한 외모였지만 민수의 특별한 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내내 연애했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민수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일했고 혜진은 임상병리사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경력을 쌓아 집을 사고 아들 지훈을 낳았습니다. 몇 년 후 혜진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한동안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살을 빼고 태닝을 했으며 새 옷을 사서 어디를 가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혜진은 주변의 찬사에도 민수에게 충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화려한 시절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소진과 우울증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수는 혜진이 회복될 때까지 지훈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수의 생일을 잊었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힘든 시기에 압도된 민수는 그녀를 위로하며 주말에 만회하면 된다고 농담했습니다. 혜진이 다시 체중이 늘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자 예전의 시선은 사라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몸무게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매력을 여전히 느꼈습니다. 이제 민수는 혜진의 가방 앞에 서서 누드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알아야겠어.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1989년 8월 19일. 사랑하는 혜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아직도 당신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당신의 향수 냄새와 신음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당신과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웠어. 거리가 멀어도 우리 사랑은 시들지 않을 거야. 세 번째로 사랑을 나누었을 때가 내 생애 가장 부드러운 경험이었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해.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확히 혜진과 내가 예전에 가졌던 감정인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이러고 있었구나. 분노와 고통 속에 그는 다음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1989년 8월 21일. 내 사랑, 당신과 보낸 시간 이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난 다시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루뿐이어서 미안하지만 그 하루는 잊을 수 없을 거야. 당신을 깊이 사랑해. 당신과 집에서의 완벽한 생활 사이에서 마음이 너무 갈려. 내 인생엔 두 사람 모두 필요해. 한 명이라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혼란스럽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침대에 누워 편지를 읽던 민수는 혜진의 글귀에 멈췄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 다를 사랑한다고? 미친 건가? 아니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민수는 하루 종일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가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거나 내용을 자세히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혜진의 은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영수증, 성냥갑, 그리고 비밀스러운 만남의 흔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알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던 중 민수는 이전에 보지 못한 편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여동생인 서수진이 1991년 8월 14일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혜진 씨, 저는 준호 오빠 여동생 수진이에요. 오빠에게 보낸 당신의 편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외도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편지를 보니 두 분이 깊이 사랑했다는 걸 알겠네요. 준호 오빠는 지난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어제 장례를 마쳤고 당신에게 보내는 조의 카드를 동봉합니다. 오빠의 아내인 혜원 언니가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돕고 있는데 언니가 당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려 노력 중이에요. 당신 물건이 더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부디 저나 오빠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상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서수진 올림. 편지는 눈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혜진이 그에 그토록 우울해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정부가 죽었으니 그녀가 몇 주 동안 누워 지내고 남편의 생일조차 잊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혜진이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100%를 쏟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직장에서의 세미나니 뭐니 하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혜진과 유부남 의사의 부적절한 관계가 3년 넘게 이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 의사가 병원에 부임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호텔이나 때로는 혜진의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만났고 그가 부산으로 옮긴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방문할 때나 출장 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혜진은 업무 회의를 핑계로 삼아 늘 몽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밤 10시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글을 읽고 생각에 잠겼으며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밤 공기를 맞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 다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수 씨, 어디야? 어제 계속 전화했잖아. 보고 싶고 사랑해. 오늘 밤엔 꼭 전화 받아줘. 안 그러면 나 집에 안 가고 이 배에 평생 있을 거야. 민수는 묵묵히 듣다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거짓말쟁이. 그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얼굴의 마녀 같은 당신. 그가 응답했습니다. 민수는 가상의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당신이 하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내야겠어.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한 민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꼴이 말이 아니군. 그는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않았잖아. 그게 우선이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한 뒤 시리얼로 간단히 아침을 먹은 민수는 식탁에 앉아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지훈이 자신의 친자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안에 배송되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혜진이 돌아오기까지 일주일이 남았기에 그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 집안일에 몰두했습니다. 한편 혜진은 민수로부터 소식이 없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지훈 모두에게 메시지를 남겨 지훈에게 아빠가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투덜거리며 아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린 끝에 민수가 안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뒷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민수에게 지훈은 물 한 병을 가져다 준 뒤 우편물을 챙겼습니다. 그 중에는 유전자 검사 키트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독감 검사 키트라고 거짓말하며 지훈을 설득해 검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지훈은 아빠에게 엄마한테 전화 좀 하라고 재촉한 뒤 떠났습니다. 민수는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회송용 봉투를 밀봉해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그는 혜진을 잊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피자와 맥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수는 혜진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으며 월요일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공원에서 오리와 가족들을 구경하며 관심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보냈지만 큰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유전자 검사 샘플을 우체국에 붙인 뒤 직장으로 가서 즉시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혜진이 은퇴할 때까지 미루려 했던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결정을 알리고 2주간의 휴가를 냈습니다. 퇴직 전, 민수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루크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다음 단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민수의 30년 공직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은행으로 가서 자신의 명의로 된 새 계좌에 돈을 나누어 넣었습니다. 금고에서 여권과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은행의 도움으로 새 신용카드를 만들고 혜진의 이름이 들어간 계좌에서 자신을 삭제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모든 잔액을 청산했습니다. 민수는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혜진과 지훈에서 지훈 단독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보험도 계약을 분리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다음으로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평소보다 긴장해 보이는 민수를 보고 농담을 건네다가 이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에 대해 물으며 혜진의 외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충격을 받아 믿지 못했지만 민수는 이혼 서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혜진과 대화해보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지만 민수는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이혼 서류 초안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서 혜진을 제외하고 지훈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시 한번 대화를 권유했으나 민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잡은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 꾸며진 안방에서 잠들지 못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가올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민수는 혜진으로부터 또 다른 음성 메시지를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인 10월 13일 수요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새 신용카드와 은행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확인했지만 박 변호사는 민수가 마음을 돌리길 바라며 고의로 지체했습니다. 민수는 박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처로 집 전화를 알려주었으나 혜진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수는 떠날 준비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아쉬웠지만
밤 9시쯤 조용히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사라졌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혜진은 지훈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 좀 확인해봐. 엄마가 여행 간 이후로 통화가 안 돼. 아빠 찾으면 바로 전화 줘. 내일 엄마 가기 전에 아빠랑 통화해야 해. 그리고 내일 공항으로 마중 나와야 한다. 네, 엄마. 아빠랑 통화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지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혜진과 미영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어나, 도착했어. 공항 셔틀버스가 집 앞에 내리자 혜진은 언니를 흔들었습니다. 미영은 투덜거리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자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기사에게 팁을 주고 짐을 집 안으로 옮기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나왔어. 어디 있어? 정정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메모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다시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공항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나 봐. 혜진은 민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주방 카운터 위에서 벨소리만 울렸습니다. 또 깜빡했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2층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을 연 순간 그녀는 놀라운 변화에 멈춰 섰습니다. 엄청난 깜빡 선물. 침대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그녀가 꿈꾸던 대로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 꼼꼼한 계획가라니까. 그녀는 오늘 밤 그에게 고마움을 전할 생각에 행복에 젖었습니다. 새 가구와 카펫, 벽지 색상을 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짐을 정리하던 그녀의 눈에 현수막 한 구석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카고 시상식 파티에서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에는 어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 세상에, 안 돼. 혜진은 미친 듯이 화장품 가방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그것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걷잡을 수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언니,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민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는 그가 영영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울었습니다. 1시간 후, 혜진은 다시 전화를 돌렸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영이 와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멀리 못 갔을 거야. 친구들한테는 다 물어본 거야? 아마 야구 경기라도 보러 갔겠지. 하지만 미영의 말은 혜진의 불안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준호에 대한 진실을 미영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20년 전의 과거 인연은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그녀는 미영을 집으로 보내며 민수가 나타나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혜진은 온종일 울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미영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하려면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근처 병원들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민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찾을 수 없어 더 초조해졌습니다. 일요일, 혜진은 여전히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민수 씨를 돌려보내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 할게요. 제발 전화라도 해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사랑해요. 제 가슴이 찢어져요. 월요일, 혜진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사진을 찍고 민수의 신체 특징을 기록한 뒤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혜진은 나중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어야만 연락이 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은 단서라도 찾을까 싶어 민수 앞으로 온 이길 배송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보낸 편지가 있었고 민수와 지훈이 친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부자 관계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익숙한 혜진은 민수가 지훈의 혈통을 의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준호를 지훈의 아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준호는 지훈이가 태어난 후에 내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가 박 변호사에게도 전송된 것을 보고 그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는 민수가 매우 우울해했으며 화장품 가방 속 내용물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수가 배신감을 느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수가 이혼 서류 작성을 요청했지만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혜진은 민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지만 박 변호사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다만 민수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연락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진은 남은 하루를 울며 민수가 돌아오길 기도했습니다. 10일 후 박 변호사의 지체에 짜증이 난 혜진은 지훈을 통해 민수가 고몬의 시골 호숫가 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차를 몰았고 물가에 초췌하게 앉아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앉았지만 그는 허공만 응시하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혜진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완전히 솔직해질 거고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할게. 제발 들어줘요.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혜진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이 3살 생일 파티 때 준호를 처음 만났어. 병원 어린이집에서였지. 그는 그 파티가 자기 딸 파티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왔어. 지훈이랑 그 딸아이가 생일이 같았거든. 우린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는 갓 부임한 의사라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우린 자주 같이 점심을 먹었어. 친구가 되었고 그는 나에게 연구직을 추천해줬어. 그 덕분에 내가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된 거야. 점차 대화가 깊어졌어. 그는 내 살 빠진 모습을 칭찬해줬고 우린 서로의 욕망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어. 어느 날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내가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식사하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데 동의했어. 하지만 결국 손을 잡게 됐고 그가 내게 키스했어. 그의 키스는 당신과 똑같은 느낌이었어, 민수 씨. 어느 날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결국 방을 잡았어. 그게 우리의 첫날이었어. 난 그를 사랑했어. 당신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 우린 계속 만났고 난 두 사람 모두를 깊이 사랑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민수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당황해 따라가려 했지만 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자 그녀는 그를 기다리기로 결심하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모터보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일어섰다가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이 보트를 타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혜진은 이웃이 민수를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민수를 집 안으로 옮겨 젖은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웃에게 감사를 표한 뒤 혜진은 1시간 동안 민수를 닦아주고 마른 옷을 입히고 면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잠든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2시간 후 민수가 깨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혜진을 보며 그녀를 응시하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예전 여자친구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1년 정도 만났던 여자애. 어느 날 전화로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했지.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두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었어.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못했어. 그놈이 날 비웃는데도 말이야. 수치심 속에 떠났지. 나중에 그놈을 다시 만났어. 차에 있던 당구 휴대로 그놈을 패주려고 했지. 하지만 이웃집 아저씨가 날 막았어.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칠 가치는 없다고 하셨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난 그 말을 믿었어.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 죽음까지도 말이야. 오늘 호수 위에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는 건 틀렸다는 걸 깨달았지. 난 살아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왜 그랬는지 알아야겠어. 민수는 식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혜진은 그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2달 후에도 삶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한 집에 살았지만 방은 따로 썼습니다. 민수는 거리를 두었고 혜진은 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고 아들 지우는 주말에만 잠시 들렀습니다. 민수는 고모네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혜진은 그가 다시 자해를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오늘은 지훈의 생일이라 가족이 모여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의 차례가 되자 그는 차고에서 화장품 가방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혜진은 그의 의도를 몰라 공포에 질렸습니다. 민수는 지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쉽지 않겠지만 넌 들어야 해. 그러고 나서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훈과 지영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안방 문 너머로 들리는 것은 그녀의 오열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혜진이 돌아와 지훈에게 준호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쯤 민수가 돌아와 지훈 부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수는 혜진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혜정 박사, 부부 상담 전문가. 우리 다음 주 화요일 6시에 예약되어 있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박사는 알렉산더 가문민수 부부의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꽤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흔한 외도 같았지만 더 깊은 내막이 있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민수와 혜진이 도착하자 이 박사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부 문제, 특히 외도 문제를 전문으로 합니다. 제 목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부부가 공통점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별을 결정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을 부리진 못해도 답은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담은 정직을 원칙으로 하는 개방적인 토론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화를 이끌고 필요할 때 멈출 것입니다. 저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제 말이 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결혼 생활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진실은 깨달음을 주겠지만 어떤 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첫 면담 후에는 각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 상담도 병행하겠습니다. 공통 상담 후에도 전체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 토론하되 새로운 주제는 꺼내지 마세요. 차분하게 논의할 수 없는 문제는 다음 상담으로 미루세요. 질문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죠. 1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실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며 1시간만 더 이야기하자. 휴지 챙겨오고. 와인 괜찮겠어요? 민수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와인 말고 주스나 물로 하자. 당신 취하는 거 원치 않아. 후회할지도 모르겠네. 혜진은 방해받지 않게 전화를 껐습니다. 민수도 동의하며 전화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민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늘 행복했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직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주지 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어? 혜진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박사님이 오늘은 우리 두 사람 이야기만 하자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나중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게.
민수 씨, 당신과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난 늘 행복했어. 그건 진실이야. 난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랬어. 당신이 떠난다면 난 길을 잃을 거야. 하나님을 증인으로 이건 내 진심이야. 민수가 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혜진아. 내가 너무 서둘렀어. 당신이 얼마나 성격 급한지 알잖아. 최근까지 난 우리 결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부부싸움도 했지만 우리 사이를 의심한 적은 없었어. 난 다른 누군가를 찾은 적도 없어. 당신은 늘 내 안식처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뒤집혔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 그 편지들을 읽고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 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 말고. 알았어. 하지만 이 질문엔 답해줘.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있는 거야? 집안 어디서 또 비밀이 튀어나올지 겁나. 행복한 결혼 생활 동안 몇 명의 남자랑 잔 거야? 지금 날 뭐라고 몰아세우는 거야? 혜진이 쏘아붙였습니다. 난 준호랑 당신 2명뿐이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럿이랑 잤다고 의심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한 명에 대해 거짓말을 했잖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겠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난 결코. 혜진은 완강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없었어. 상담 시간에 더 이야기하자. 아니, 지금 알아야겠어. 이 고통을 안고는 살 수 없어. 대화가 안 된다면 난 끝이야. 자러 가겠어.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혜진은 어둠 속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야. 4주 후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두 사람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편지들을 다 읽었다는 말을 전에는 안 했잖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민수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든 걸 숨겨서 미안해. 당신이 느꼈을 고통, 그 편지들을 읽으며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수 씨.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뭐든 할게. 당신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 중 하나였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없어.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다른 남자와 있는 당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메스꺼워진다는 거야. 당신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민수 씨,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이 박사님과 이야기해보자. 그 생각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며칠 쉬면서 산에라도 갈까? 압박감 없이 우리끼리만 말이야. 어때? 글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게 여전히 불편해.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면 함께 있어야겠지. 좋아, 가자. 대신 위험한 물건은 챙기지 마. 그는 농담을 던졌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주 후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주저하다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여신 시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난 그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민수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왜 안 돼?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하니까? 관둬. 이해가 안 가. 내가 뭘 해서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거야? 민수가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당신이 다이어트하고 살을 빼고 태닝하고 새 옷을 샀을 때 말이야. 당신은 내가 결혼한 그 귀엽고 통통한 여자가 아니었어. 화려한 여신이 됐지.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봤고 난 자랑스러웠지만 누군가 더 나은 남자가 당신을 뺏어갈까봐 걱정됐어. 당신이 아프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변했지. 난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 변화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위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되니 기억이 오염된 느낌이야. 혜진은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민수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8주 후, 이 박사와의 긴장된 상담 끝에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 이 박사는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했지만 내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 논리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모르겠어. 혜진이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은 내가 당신과 준호를 동시에 사랑했다는 거야. 그건 보통 한 사람이 상처받는 결과로 이어지지 우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상실 후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대요. 그건 흔한 일이래요. 당신은 이해하겠지만 난 아니야. 민수 씨, 당신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두 사람에게 동시에 100%를 줄 수는 없는 거야. 혜진이 시인했습니다. 나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요. 하지만 당신과 있을 때 당신은 내 세상의 전부였어. 준호와 있을 땐 마치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한 기분이었고, 난 두 사람 모두를 온전히 사랑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보자. 다음 상담을 위해 질문들을 적어두자. 상담 후에도 두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6주 후 거실에 앉았을 때 혜진의 울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했던 말 사과할게. 못된 뜻으로 한 건 아니었어.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악의적으로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이 죽어서 당신을 더 이상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이 박사님이 그의 마지막 날들이 나만큼이나 당신에게도 힘들었을 거라고 설명해 주신 후에야 당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 이제 좀 이해가 가.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세상을 떠났고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이 홀로 고통에 빠졌던 거지. 내가 곁에 있었지만 나를 잃을까봐 말도 못했을 테고. 당신이 왜 그렇게 우울해했는지 이해해. 만약 내가 죽었더라도 당신은 그랬을 거야.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본심이 아니었어. 민수 씨, 당신은 가끔 정말 고집불통이라니까. 혜진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두 남자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한 사람을 잃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몰랐던 거지. 이제 알겠어? 난 그를 사랑했고 그는 죽었어. 내 일부도 같이 죽은 거야. 난 그가 죽은 것처럼 아파했어. 만약 당신이 호수에서 죽었다면 나도 죽었을 거야. 20년 전처럼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민수는 조금 쑥스러운 듯 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 나쁘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이기적이었지. 오늘 이야기하며 당신이 준호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 슬픔을 나도 다시 겪는 기분이었어. 나도 그에게 감정이 남아있나 봐. 수년 동안 그를 잊고 살았지만 그의 얼굴이 여전히 떠올라.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있겠지. 당신이 그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사이를 망치고 있어. 다음 주엔 이 박사님의 가이드를 좀 받아보자. 우리 둘 다 힘들겠지만 괜찮겠어? 혜진은 부드럽게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자러 가기 전에 와인 한 잔만 가져다 줘요. 혼자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해. 민수는 와인을 가져다 주고 거실 불을 끈 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8주 후, 혜진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랑 이야기 못하겠어. 너무 화가 나. 당신 목을 조르고 싶을 정도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 서류를 준비해? 제정신이야? 우리 결혼하고 모든 걸 같이 상의해 왔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혼자 결정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난 자러 갈 거야. 이번엔 민수가 어두운 거실에 앉아 맥주 캔을 들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갓 내린 커피 향이 죽은 사람도 깨울 정도라는 생각이 민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실눈을 뜨고 거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쪽 눈도 뜨고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운을 입은 키 큰 여인이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 다 됐어. 씻고 와.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민수의 눈에 혜진은 아침에도 여신처럼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커피 때문이 아니라 그녀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다 실수로 빈 맥주병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과 소파 쿠션 자국이 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그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이라 그런지 아주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오늘 처음으로 혜진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보려 노력 중인데 여전히 힘들어. 다음 상담 때 이 박사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어. 민수가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노력 중이야. 가끔 말을 뱉고 나서 당신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 나도 미안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더 이야기할까? 잠깐만요. 혜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일 안 가요? 왜 쉬는 거야? 여기서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게 서류 뭉치 만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휴가 냈어. 하루쯤은 나 없어도 돌아갈 거야. 1시간 후, 그들은 뒷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박 변호사한테 이혼 서류를 맡긴 거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컸어. 혼란스러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아는 건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사실뿐이었고, 당신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평생 배신한다고 믿었거든.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 말했듯이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왜 나랑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혜진이 다그쳤습니다. 당신이랑 대화하면 후회할 말을 쏟아낼 것 같았어. 우리 둘 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 같았지.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 게다가 당신도 나만큼 아프면 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혜진아.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해. 나도 나 자신에 대해 나쁜 생각을 많이 했어. 이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해. 말하지 않은 것이나 해결되지 않은 게 남지 않게 신중하게 시간을 가져야 해. 여보, 하나만 물어봐도 돼? 당신이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날 떠날 생각한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떠날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 당신은 언제나 내 세상의 전부였어. 두 사람 모두 포기할 수 없었어. 두 사람 다 사랑했으니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난 당신들 중 누구도 버릴 수 없었어. 그랬다면 난 죽었을 거야. 그건 여전히 내게 큰 상처야. 평생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 중 하나로 안고 살아야겠지. 하지만 당신이 날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건 다행이야. 민수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제 좀 쉬고 나가서 햇볕 좀 쬐어. 얼굴이 너무 창백해. 화창한 날 알렉산더 가문 민수 부부는 밖에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몇 주간의 상담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간이었어. 이제 대화를 더 해볼까? 아니면 생각을 좀 더 정리할까? 상담 끝나고 여전히 좀 떨리네. 그가 답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자. 피곤해 보여도 괜찮아. 혜진이 답했습니다. 괜찮아. 기억을 다 떠올리는 게 힘들 뿐이야. 과거의 비밀을 낱낱이 밝히는 건 정말 쉽지 않아. 정신적으로 진이 다 빠졌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 밤에도 이야기할 수 있어. 주스보다 좀 더 강한 게 필요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쉬고 있어. 내가 마실 거 가져올게. 그는 혜진에게 와인을, 자신에게는 탄산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혜진이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재울까 생각하던 찰나 그녀가 눈을 뜨며 고등학교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여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혜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그가 나랑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 인생을 뒤흔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 난 우리 사이가 늘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 세상을 충분히 흔들지 못했나 보군. 준호가 당신보다 낫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잠자리는 늘 평범했잖아. 지훈이 태어난 후, 우린 새로운 시도나 대담한 짓은 거의 안 했어. 우린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서로의 기호를 잘 알았기에 실험할 필요가 없었지. 지루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이었으니까. 하지만 준호와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어. 우리 사이와는 다른 새로운 취향들을 찾아갔지. 당신과 그는 당신만의 안전지대를 찾았고, 나랑은 하지 않는 일들을 그와는 했다는 거군. 민수의 목소리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우리도 다 해봤잖아.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는 우리가 함께 좋아했던, 당신과는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어. 그래, 편지에서 읽었지. 민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준호와 사랑을 나눌 때 서로 자극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고,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누군가와는 해봤지만 다른 사람과는 안 해본 건 없어. 만약 상대가 공공장소 같은 특별한 걸 원했다면 나도 시도해봤을 거고, 상대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했겠지. 이해가 가? 글쎄.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는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고 있어. 평생 극복하지 못할지도 몰라.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잔상이 남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 내 정신적인 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기분이야. 제발. 당신을 더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이미 아파요. 하지만 우리 치유를 위해 최대한 솔직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건 듣는 당신만큼이나 나에게도 고통스러워. 우린 갈 길이 멀어, 민수 씨. 한숨. 알아.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언제든 기다릴게. 당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사랑해. 언제까지나. 6주 후, 이 박사는 상담 예약 장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더 가문이군. 오늘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겠어. 내 생각만큼 그들이 잘 준비되었기를. 민수와 혜진은 손을 잡고 대기실로 들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박사는 이를 좋은 징조로 보았습니다. 소파에 자리를 잡자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떤가요? 지난번 이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두 분이 논의하고 싶은 게 있는지 묻고 싶네요. 민수 씨, 당신은 혜진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했던 이미지들을 극복해야 했죠. 여전히 가끔 떠오르고 잊기 힘들다는 걸 압니다. 두 분 모두 인내심을 갖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요. 지난 주말은 좀 어색했어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뭘 기대해야 할지 알지만 여전히 짐이 남아있고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죠. 그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린 더 나아질 거예요, 여보. 약속해. 당신이 나와 우리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뭐든 할게. 매일 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를 거야. 당신이 필요하고 사랑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질게. 이 긴 시간 후에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침묵 이 박사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상담입니다. 첫 만남 이후 여러분은 정말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스스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 있겠지만 이제 최고의 치료법은 여러분이 직접 자신들만의 평범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죠. 민수가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혜진아, 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과 달리 내 마음속엔 당신뿐이었어. 난 내 관심이나 충성심을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없어. 당신은 우리 둘 다 사랑했다고 했지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두 사람에게 똑같은 감정을 줄 수 있지? 난 당신의 법적인 남편이고 당신은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 약속을 깬 건 당신이 내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야. 내가 당신 곁에 머문다면 난 평생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자로 남겠지. 난 우연히 당신과 준호의 관계를 알게 됐어. 당신은 한 번도 내게 당신의 감정을 말해준 적이 없지. 만약 그때 말했더라면 난 당신과 이혼했을 거고 지금 같은 고통은 없었을 거야. 내게 무슨 결함이 있었는지. 남편 때문에 외도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 1년은 지옥 같은 고통이었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 의해 이런 상황에 몰렸지.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아. 더 깊이 파헤치면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이 나올지 모르겠어. 당신 마음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놔. 평생 그 기분으로 살 수는 없어.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이 수년 동안 날 속였다는 걸. 내 삶이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썩은 꿈이었다는 걸 떠올리며 살 순 없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난 내 삶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 내일 이혼 서류를 접수할 거야. 우린 모든 걸 반으로 나누고 각자의 삶을 시작하자. 당신에 대해 어떤 원망도 남기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조금도 남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난 당신 곁에 머물 생각이 없어. 당신은 외도를 시작할 때 우리 결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이혼이 성립되든 아니든 상관없어. 난 이미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당신과 이혼했어.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혜진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울고 있는 혜진을 뒤로 한 채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얼굴에 닿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과 자유였습니다. 혜진이 나중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는 돈의 절반을 챙겼고 집만 처분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근처에 새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혜진은 계속 연락하려 애썼지만 그는 결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중재하려 했지만 민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년 동안 행복했다고 믿었던 삶이 다 거짓이었다면 어땠겠니? 아들은 악몽에서 깬 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민수는 마침내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혜진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애원하고 협박하고 울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에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민수는 3마리의 셰퍼드와 함께 지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을요.